피아노 건반 위를 스치는 한서연의 손가락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섬세하고 우아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흙과 백은 단지 상반된 감촉일 뿐이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흙땅과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미세한 결이 느껴지는 상아. 그녀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세상의 모든 색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쇼팽의 녹턴 수번. 애틋하면서도 처절한 선율이 낡은 연습실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 작은 공간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이었다. 오래된 목재의 냄새 켜켜이 쌓인 악보의 종이 냄새,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음악의 향기. 그것이 한서연의 우주를 구성하는 전부였다. 5년 전 빗길 위에서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는 그녀의 부모님과 세상의 빛을 한꺼번에 앗아갔다. 남은 것은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산더미 같은 빛,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희망인 음악적 재능뿐이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던 그녀에게 음악은 사치였다. 재능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깊고 차분한 저음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어느 날 구청 문화센터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절망적으로 건반을 두드리던 그녀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연습실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의 손에 꼭 맞는 좋은 피아노를 선물했으며 그녀가 오직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언제나 바쁘다거나 그림자 속에 있는 편이 좋다는 이유를 댔다. 그 신비주의는 오히려 서연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거대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 단 고독한 눈빛과 그녀의 음악을 알아봐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그녀는 그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연주 중이었나 보군. 미안하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서연 양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흥분이 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각막 기증자가 나타났어. 국내 최고의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고 모든 준비는 끝났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술,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이었다. 정말이에요, 그렇소. 수술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요. 모든 비용과 절차는 내가 처리할 테니 마음의 준비만 하면 둬.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난 5년간 익숙해진 어둠의 세계가 곧 사라진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낯설고 두려웠다. 빛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는 어떤 모습일까? 목소리만으로 그려왔던 그의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때 연습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한서연, 너 여기 있었구나. 전화는 왜 안 받아? 사촌인 유라였다. 유라는 서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를 맡았던 외숙모의 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서연의 재능을 질투해왔고 특히 그녀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생긴 이후로는 그 시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얼굴이 빨개.
유라는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으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수술 소식을 털어놓았다. 정말 잘 됐네. 유라는 과장되게 기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스쳐 지나가는 질투의 빛이 선명했다. 그런데 그 아저씨라는 사람 대체 누구야?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고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널 돕는 이유가 뭐래 서연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혹시 이상한 늙은이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해야 해. 유라의 말은 독처럼 서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안감을 정확히 건드린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배려는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오직 음악만을 이야기했다. 수술 전날 밤 서연은 병원의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혼자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침대 시트에 감촉 차가운 링거대에 감촉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잎사귀 모양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이 모든 익숙한 어둠 속 감각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중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몇 년 전 그가 행운을 빈다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서연은 그 돌멩이를 가슴에 꼭 품었다. 그리고 어둠을 향해, 그리고 수화기 너머의 그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드디어 제가 당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함께 그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일 아침 그녀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남자의 얼굴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어둠 속 세상의 조각들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두꺼운 붕대로 감싸인 눈의 답답함과 함께 온몸을 전율시키는 거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간호사가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곧이어 주치의가 들어왔다. 의사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왔다. 이제 붕대를 풀겠습니다, 서연 씨. 천천히 눈을 뜨세요.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인기척에 집중했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 분명 그일 것이다. 그녀의 키다리 아저씨. 그녀는 어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상상 속에서 수만 번도 더 그렸던 따뜻하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그 남자의 얼굴을 의사의 손이 붕대를 한 겹 한 겹 풀어냈다. 마지막 겹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믹. 처음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의 홍수였다. 곧이어 흐릿했던 시야에 사물의 윤곽과 형태가 수채화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초점이 맞춰진 첫 번째 대상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 손을 따라 단정한 흰 셔츠 소매를 지나 마침내 한 남자의 얼굴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의 세계가 멈췄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롭고 지적인 눈매, 오똑한 콧날 굳게 다물려 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입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고 강인하며 그리고 완전히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세상새 지친 듯한 40대의 고독한 중년 남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충격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럴 리가 없어. 이 사람은 그가 아니야.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보여요. 그의 목소리. 그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영혼을 지탱해 주었던 낮고 안정감 있던 중저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 남자의 목소리는 그보다 조금 더 높고 맑았으며 전혀 다른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완벽한 타인의 목소리였다.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그의 손을 뿌리쳤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막혀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키다리 아저씨는 어디 있어요? 남자의 얼굴에 찰나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서연 씨 접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스스로를 소개했다. 강태준입니다. 제가 당신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뜨게 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거짓말.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이 남자는 사기꾼이다. 그녀를 구해준 그 친절하고 현명한 남자가 이런 모습을, 이런 목소리를 가졌을 리가 없다. 그녀의 상상이, 그녀의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니야,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저씨를 불러줘요. 당장.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수술 후에 스트레스와 갑작스러운 감각 과부하가 일시적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녀의 팔에 부드러운 진정제가 투여되었고 그녀는 속절없이 저항을 멈추고 잠에 빠져들었다. 모두가 나간 후 병실에는 강태준 혼자 남았다. 그는 진정제에 취해 곤히 잠든 서연의 얼굴을 복잡한 심경으로 내려다보았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예상했지만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목소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그는 언제나 음성 변조기를 통해 그녀와 통화했다. 유진그룹의 젊은 회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불필요한 스캔들이나 오해를 피하고 싶었다. 또한 자신의 실제 젊은 목소리로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안정감을 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 깨닫는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였는지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이 되어버렸다. 그는 잠든 그녀의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하게 쓸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후회,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서연은 다시 눈을 떴다. 병실은 조용했다. 강태준은 창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세상은 선명했다. 하지만 그 선명함은 차갑고 이질적이었다. 색들은 너무 강렬했고 형태들은 너무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남자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이물질이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좀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줬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오직 공포와 배신감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토록 갈망했던 빛. 하지만 그 빛이 가져온 것은 그녀가 떠나온 어둠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운 또 다른 어둠이었다. 그것은 바로 의심이라는 이름의 어둠이었다. 한서연은 퇴원 후 자신의 낡고 익숙한 연습실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낯선 아파트로 오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최고급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그녀의 회복 기간 동안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후원자가 마련해준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 넓고 쾌적한 공간은 황금으로 만든 새장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새장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서연 씨의 후원자분께서 서연 씨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도울 사람으로 저를 고용했습니다. 임시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키다리 아저씨라는 무게감 있는 칭호 대신 한 걸음 물러나 비서라는 이름표를 단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그의 배려였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또 다른 가면으로 보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하고 서먹했다. 서연은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거나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자신만의 세계로 도망쳤다. 음악은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탈출구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고 그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목소리였다. 그녀는 가끔 몰래 예전에 저장해두었던 키다리 아저씨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듣곤 했다.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영혼을 울리는 듯한 그 중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눈앞의 남자 강태준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 그 둘은 낮과 밤처럼 달랐다. 이것은 그가 사기꾼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과거의 기억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작년 콩쿠르 때 무대 뒤에서 많이 긴장했었다면서요. 그때 제가 보낸 조약돌이 힘이 되었다고 하셨죠.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그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와 키다리 아저씨 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였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후원자님께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서연 씨에 관한 것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요.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서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를 비서라고 말했지만 그의 어떤 부분도 비서처럼 보이지 않았다. 가끔 언뜻 보이는 손목시계는 그녀가 잘 모르는 브랜드였지만 한눈에 봐도 최고급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절제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몸에 맞는 옷을 입었고 전화를 받을 때는 기업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처럼 간결하고 권위적인 말투가 튀어나왔다. 저런 남자가 왜 이런 곳에서 자신의 시중을 들고 있는 걸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유라가 새 아파트로 그녀를 찾아왔다. 유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휘황찬란한 인테리어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리고 거실에 서 있는 태준을 보자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와, 서연아. 내 키다리 아저씨가 고용했다는 비서님이야. 엄청 잘생겼네. 근데 비서치고는 너무 젊고 번듯한 거 아니야. 유라는 서연이 잠시 차를 가지러 간 사이 태준에게 다가가 노골적으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우리 순진한 서연이한테 뭘 원하는 거죠? 혹시 저 후원자라는 사람이랑 짜고 서연이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여 오히려 태준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태준은 유라의 무례한 질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고 사무적인 미소로 대꾸했다. 제 업무는 한서연 씨를 보좌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질문에는 답해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의 냉정한 태도에 유라는 더욱 분개했고 서연에게 돌아와 의심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거봐 서연아,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어. 내가 널 위해서라도 저 사람 뒷조사를 꼭 해봐야겠어. 혼란 속에서 서연은 새로운 시력에 적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피아노를 칠 때 그랬다. 이전에는 소리와 감촉에만 의지해서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반 위를 움직이는 자신의 손가락이 시야에 들어와 자꾸만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세상의 모든 시각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음악을 밀어내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견디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며 연주를 멈췄다. 좌절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태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커튼을 쳐서 눈부신 빛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피아노 뚜껑 위에 익숙한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녀가 병실에서도 손에 쥐고 있던 매끄러운 조약돌이었다.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예전처럼 느껴봐요.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악은 원래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그의 말. 그리고 익숙한 조약돌의 존재. 그것은 서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 말은 그녀의 진짜 키다리 아저씨가 틀림없이 했을 법한 말이었다. 한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약돌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낯선 이의 얼굴을 하고 내 수호천사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갈증을 느껴 거실로 나왔을 때 그녀는 태준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옅은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고양이처럼 조용히 그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틈새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태준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누군가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주가와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개인 비서의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함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 유진그룹, 유진그룹.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뛰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나 비서가 아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가진 강력한 남자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긴 채 그녀의 곁에 머물고 있었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배우로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그녀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설 차례였다. 강태준이 유진그룹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한서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가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재활 훈련을 핑계로 집을 나와 시내의 공공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검색창에 유진그룹 4글자를 입력하자 압도적인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거대 복합기업. 주력 분야는 첨단 기술과 엔터테인먼트였다. 서연은 그룹의 지배구조와 임원진에 대한 정보를 파고들었다. 공식적인 그룹 회장은 강민호라는 이름의 노인이었지만 그는 현재 건강 악화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한 경제 전문 블로그의 칼럼이 들어왔다. 유진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그림자 회장 그의 정체는. 칼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민호 회장의 외아들이자 창업주의 손자인 젊은 후계자가 공식적으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룹 전체를 마쿠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이름이나 얼굴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서연의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강태준의 권위적인 태도,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 모든 것이 이 그림자 회장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밀이 아니었다. 한편 서연이 도서관에서 진실의 조각을 맞추고 있을 때 강태준은 그의 진짜 전쟁터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뢰하는 박 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박 실장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유진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의 배후에 한서연 씨의 외삼촌인 신동균 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신동균 전무. 그는 과거부터 유진그룹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야심 많고 비열한 경쟁자였다. 그가 이제 자신의 딸인 유라를 이용해 서연에게 접근하고
그녀를 빌미로 스캔들을 터뜨려 그룹 전체를 흔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태준이 단순한 비서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고 서연을 그 약점을 파고들 미끼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신전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게.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 자금의 흐름까지 샅샅이 파악해. 그리고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투자회사의 자금줄을 역추적해서 약점을 찾아내. 이 일로 한서연 씨에게는 아주 작은 피해도 가서는 안 되네.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온 서연은 그를 향한 관찰과 시험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의 완벽해 보이던 가면에서 하나씩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음식. 그는 종종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포장해왔지만 포장 용기는 언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평범한 것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그가 가져온 파스타에서 익숙한 맛을 느꼈다. 과거 키다리 아저씨가 전화통화로 아주 상세하게 맛을 묘사해 주었던 바로 그 미슐랭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음악. 그녀는 어느 날 키다리 아저씨가 선물해준 희귀한 악보를 피아노 위에 일부러 올려두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서재에서 통화를 하던 태준이 그 멜로디를 정확하게 흥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 악보를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와 그녀의 후원자 단 2사람뿐이었다. 그녀가 그에 대해 묻자 태준은 능숙하게 시치미를 뗐다. 아, 아까 연습하시던 곡이요. 멜로디가 좋아서 저도 모르게 외웠나 봅니다. 그의 부정은 너무나도 빨랐고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이 모든 순간들은 단단한 벽에 금이 가는 것과 같았다. 눈앞의 남자는 명백히 서투른 거짓말쟁이였다. 그가 바로 그녀의 후원자라는 증거는 점점 쌓여갔지만 그것은 그의 다른 목소리, 다른 얼굴이라는 진실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서연은 마침내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제가 처음 피아노를 치던 문화센터의 그랜드 피아노는 가운데 도아레 시플렛 건반이 항상 조금씩 걸렸어요.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애를 먹었죠.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문화센터에 가서 자신의 옛 피아노가 잘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부탁했다. 유라가 이 정보를 그녀의 아버지에게 흘릴 것이고 결국 태준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다음 날 서연은 태준이 피아노 조율사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다. 내시립 문화센터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말입니다. 연주자 말로는 가운데 도아레 시플렛 건반이 계속 걸린다고 하니 오늘 중으로 가서 정밀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그가 덫에 걸려들었다. 그녀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가 이 사실을 알 방법은 없었다. 그녀의 후원자가 아니라면 그가 왜 문화센터의 낡은 피아노까지 신경 쓴단 말인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진실이 거대한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강태준. 그가 바로 그녀의 키다리 아저씨였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 얼굴, 그의 존재 전체를 속여왔다. 이제 질문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었다. 왜 그날 저녁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명징한 분노와 깊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안식처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던 그 목소리가 모두 잘 짜인 연극이었다니.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폭발했다. 더 이상 쇼팽의 부드러운 녹턴이 아니었다.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 3악장.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격렬하고 분노에 찬 선율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음악 소리에 이끌려 방에서 나온 태준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혹은 진실의 바로 문턱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기만의 게임은 이제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무기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시간이었다. 서연의 열정. 소나타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효였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둘러싼 안개를 걷어내고 그 중심에 있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에 대항하는 대등한 상대가 되기로 했다. 며칠 후 서연에게 공식적인 복귀 무대가 제안되었다. 유진 아트센터에서 주최하는 라이징 스타 자선 음악회. 신의 음악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유진 그룹이 매년 개최하는 권위 있는 행사였다. 그녀에게는 5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세상에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기회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자신은 그 중심에 놓인 퀸이었다. 그녀는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태준에게 말했다. 이 무대가 끝나면 당신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준은 그녀의 결심을 읽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음악회가 두 사람의 길고 긴 숨바꼭질을 끝낼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었다. 한편 신동균 전무의 사무실에서는 추악한 음모가 무르익고 있었다. 한서연 그에 결국 무대에 서기로 했다며 신 전무가 딸 유라에게 물었다. 네 아빠, 자선 음악회래요. 아주 신났더라고요. 유라가 비아냥거리며 대답했다. 잘 됐구나. 아주 좋은 기회야. 신 전무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그 애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5년 전 그 사고의 기억이다. 무대 위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천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의 계획은 잔인했다. 그는 방송실 담당자를 매수해 서연의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는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5년 전 그녀의 사고 현장 사진과 관련 뉴스 기사들을 띄울 계획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사고 당시의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와 차가 충돌하는 굉음을 음향 효과로 내보낼 작전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살해하려는 시도나 다름없었다. 음악회 당일 대기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이미 신동균의 계략을 눈치채고 있었다. 박 실장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그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는 모든 대비를 마친 상태였다. 괜찮겠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제 싸움이니까요. 서연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서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관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 종소리를 형상화한 눈부시게 화려하고 극적인 기교를 요구하는 곡이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투쟁을 표현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었고 수정처럼 맑고 영롱한 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무대 뒤편에서 강태준은 서연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소형 무정기를 통해 박 실장에게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플랜 C를 가동한다. 방송실과 음향실을 장악해. 신동균 쪽 사람이 어떤 버튼 하나도 누르지 못하게 막아. 물리적인 저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압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연주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신동균에게 매수된 방송실 직원이 몰래 준비해둔 USB를 컴퓨터에 꽂으려는 순간 건장한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를 덮쳤다. 동시에 음향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소리 없이 제압되었다. 하지만 신동균의 음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무대 장치에도 손을 써두었던 것이다. 서연의 연주가 가장 격렬해지는 마지막 부분. 갑자기 무대 위의 조명 하나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며 불꽃을 튀겼다. 그리고 그 조명이 서연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는 대신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음악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뒤편에 있던 강태준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마치 공간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피아노를 향해 몸을 날려 떨어지는 조명기구로부터 서연을 감싸 안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조명이 피아노 바로 옆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서연의 마지막 음이 굉음과 함께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정적, 모든 관객들이 기립하여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팔에서는 조명 파편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안전만을 확인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이것은 개인 비서의 행동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한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초인적인 순발력과 결단력.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태준은 서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객석을 향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서연을 데리고 무대 뒤로 퇴장했다. 혼란에 빠진 객석 뒤편에서는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는 신동균 전무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대기실로 돌아온 후에도 서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피가 흐르는 그의 팔을 붙잡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투르게 지혈을 시도했다.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말했잖아요. 당신을 지키는 게 내 일이라고.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그가 숨긴 것은 단순한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깊고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그 사랑 앞에서 목소리의 다름이나 얼굴의 낯설음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그의 진심을 먼저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마지막 의심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의 질문뿐이었다. 당신은 대체 나를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음악회에서의 사고는 무대 조명 장치의 오작동으로 서둘러 일단락되었다. 한서연은 비운의 천재 피아니스트에서 끔찍한 사고를 딛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불굴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용감한 비서 강태준이 있었다. 언론은 그들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신동균이 독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의 명예와 경력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후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태준과 한서연의 계략이라고 확신했고 자살 공격과도 같은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그의 무대는 유진그룹이 차기 핵심 사업을 발표하는 VVIP 기자회견장이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그 자리. 한서연은 유진문화재단의 새로운 얼굴로서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었다. 태준 역시 그녀의 비서 자격으로 동행했다. 기자회견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수석 부사장이 무대 위에서 그룹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을 때였다. 회견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신동균이 그를 따르는 몇몇 기자들과 함께 난입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기자석의 마이크 하나를 빼앗아 들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다. 여러분, 이 위선적인 쇼를 멈추십시오. 신동균의 고함의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흔들며 외쳤다.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저기 앉아있는 강태준이라는 저 남자는 한서연 씨의 비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눈먼 소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신동균은 서류를 기자들에게 던지며 말을 이었다. 이 서류를 보십시오. 저자가 음성 변조까지 사용하며 몇 년간 한서연을 기만해온 증거입니다. 그는 앞 못 보는 순진한 소녀를 이용하여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려 한 비열한 포식자란 말입니다. 그는 이제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리고 한서연, 당신도 공범이야. 저 남자의 부와 권력을 보고 영혼을 팔아넘긴 거 아니냐. 세상의 모든 비난과 의심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남자가 앉아 있었으니까. 경호원들이 신동균을 제압하려 움직이는 순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무대가 아닌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그의 진짜 목소리가 회견장의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장내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신동균 전무의 말은 일부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견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충격적인 시인이었다. 태준은 말을 이었다. 저는 한서연 씨에게 제 목소리를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가 걷는 길을 따라 모든 시선이 움직였다. 그가 무대 계단을 오르는 순간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유진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그의 얼굴이 고화질로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선명한 글자가 나타났다. 유진그룹 회장 강태준. 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전설처럼 떠돌던 그림자 회장이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셔터만 눌러댔다. 태준은 경악으로 굳어버린 신동균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시선은 객석에 앉아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과 흔들림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제가 신분을 숨긴 이유는 유진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녀의 곁에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영혼을 아무런 편견 없이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그는 이제 시선을 신동균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신동균 전무가 말하지 않은 진실도 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는 신동균이 음악회 무대 장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 그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과 횡령을 증명하는 내부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그것은 신속하고 잔인하며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한서연 씨를 이용했고 심지어 그녀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만과 파렴치함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신동균은 완전히 패배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다. 그가 파놓은 마지막 함정은 결국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회견장의 모든 시선과 카메라는 단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스스로 정체를 밝힌 왕,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킨 여자. 태준은 무대에서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오직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눈으로 그를 담았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의문과 오해가 그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태주는 수백 개의 카메라 앞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그녀의 귓가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 그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고 이제 그녀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일으킨 폭풍의 고요한 눈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소음과 불빛 속에서 강태준은 오직 한 사람만을 보고 있었다. 박 실장을 비롯한 경호팀이 그들 주위로 단단한 벽을 만들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혼란의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개인 스튜디오로 데려갔다. 그곳은 희귀한 악기들과 수많은 악보들로 가득 차 있는 유진그룹의 회장이 아닌 오직 음악을 사랑하는 남자 강태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마침내 단둘이 남게 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도 간절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을 처음 본 것은 사고 이후가 아니었어. 사고가 나기 한참 전 당신이 아직 학생이었을 때 작은 학생 콩쿠르에서 당신의 연주를 들었지. 나는 그저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했을 뿐이었는데 그때 당신이 연주하던 열정적인 모습에 나는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어. 그는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던 날들을, 그리고 수소문 끝에 문화센터에서 먼지 쌓인 피아노를 치고 있던 그녀를 다시 발견했을 때의 심정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음성 변조기를 썼던 건 내가 비겁했기 때문이오. 거대 그룹을 막 물려받았던 젊은 남자.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당신에게 다가간다면 세상은 나를 다른 꿍꿍이가 있는 포식자로 볼 것이고 내 적들은 당신을 내 약점으로 이용해 공격할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당신이 아무런 의심 없이 기댈 수 있는 현명하고 나이든 보호자의 모습을 연기했던 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지. 정말 미안하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그녀의 연주가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강인함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도. 나는 당신의 눈을 사랑한 게 아니오. 나는 당신의 음악을, 당신의 꺼지지 않는 영혼을 사랑했어. 당신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 단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었을 뿐이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와 안도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눈물이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서투른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아닌 그의 행동으로 그의 진심을 보았다. 무대 위에서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하던 모습, 세상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던 모습,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자발적이고 진실된 행동이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어떤 건지. 그녀는 소리가 아닌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외롭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그의 고독한 싸움까지도 보듬어 안았다. 그의 고백과 그녀의 용서.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진실의 조각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커플이 되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사생활을 지켰다. 태주는 여전히 유진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열린 리더가 되었다. 서연은 세계적인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었지만 명예가 아닌 오직 음악에 대한 사랑을 위해 연주했다. 어느 맑은 오후 두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이제는 서연의 소유가 된 작은 연습실에 함께 있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직접 작곡한 새로운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곡의 제목은 마음의 소리였다.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깊은 평화와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선율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태주는 박수를 치는 대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어.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어둠 속에서 시작된 사랑은 마침내 눈부신 빛 속에서 진실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진정한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임을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아름다운 첫 소절을 연주하기 시작했다.